중국 군부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현실 도피적 망상을 하죠.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리고 차라리 그래 그러다 미국한테 쥐어 터지고 북한 망하면 우리가 저 흉악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혈맹을 우리를 굴욕시키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지업해서 저런 그 흉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 중국인들이여 단결합시다. 이런 중화 민족주의 선동이 자기 권력을 강화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이게. 저는 이게 그 방향으로 아마 대충 내부가 나가지 않을까. 인간이란 동물이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최적의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과거가 발목을 잡고 집단 논리에 의해서 눈알이 침침해지고 그 상태에서 자기 합리화, 자기 지금 당장 오늘 모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 차마 침공하겠어? 우리가 개입 안 한다 그래도. 침공하더라도 그래서 와당탕 쿵탕 하면 우리는 그거 이용해서 중화민족주의를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선동을 해서 불러일으켜서 우리 공산당 지배질서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될 거라고 내부 계산이. 반면 미국은요. 북한의 해방 발전을 중국에 대한 심리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북한의 해방과 급속 발전이 14억 중국인들을 마음을 흔들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지배 집단이 어떨 거냐. 미국의 그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한 저의 추정입니다. 이건. 어쨌거나 중국의 순치, 미중전쟁, 중국 길들이기 이걸 위해서 이 과정에서 보면 북한의 해방이야말로 그 안고요 지름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 해방이 필연적이다. 저는 그 네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북한 해방이 필연적인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 아니 중국을 무릎 꿇리는데 가장 지름길이 북한을 해방시키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개입하면 못하잖아요. 우리가 1950년에 벌어졌던 6.25에 그해 말에 중국이 개입하니까 미국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원래 그 유엔군이요 처음에 결정을 할 때 국제정치적으로는 결정을 할 때 38선까지의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유엔군이 결성됐었어요. 첫째. 두 번째 38선 넘어가지고 결국 유엔이란 깃발 아래 미군이 막 올라가서 참혹한 전쟁이 계속이 되면 금세 미국 여론이 반전 무드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요.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하러 들어갔는데 D-Day에 그걸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특수요원들 넘어오고 돈 넘어오고 무기 넘어오고 그래서 반미 민족해방 전선이 형성되게끔 만들고 중국이 이런 식의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미중전쟁 이전 지난 7월 이전이면 가능했다. 그러나 미중전쟁이 진행된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트럼프가 러시아가 요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 안 하잖아요. 러시아를 적대적 관계 속에 타협으로 끌어안았다. 그렇게 보고요. 둘째, 트럼프가 경제 제재, 경제 전쟁, 관세를 외교군사 무기로 사용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시켰다. 그거 해도 국민들한테 별로 충격 안 가고 경제는 계속해서 4%대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경제를 중국에 대한 외교군사 무기로 사용하는 그러한 희한한 모델을 그 처음 나왔을 때 트럼프 미쳤다 그랬어요. 뭐 최고급 지식인들이. 야, 인마 경제가 외교군사 무기야? 관세가 외교군사 무기야? 너 그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러고서 트럼프 공격했었다니까요. 올해 그 상반기에 시작하려고 이제 할 때. 무역전쟁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사실상 1%대 성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중국 보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Debt Growth Intensity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대비 부채, 성장 대비 부채의 집중도. 그러니까 경제성장 1%를 이루기 위해서 금융권이 돈을 얼마를 풀어야 되나. 이게 경제가 부실화되면요. 금융권이 돈을 엄청 푸는데 경제성장은 옛날보다 훨씬 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이 부채를 계속 증가시켜도 경제를 이게 이끌어 나가는 그 다이내믹이 안 붙는 거예요. 지금 중국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채의 부채 집중도. 그러니까 1%의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얼마 증가시켜 줘야 되냐라는 부채 집중도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구조 전체가. 그런 부실화 과정에서 지금은 1.6%까지 1.7%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성장률이 중국에.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월드뱅크라든지 고든창이 인용하는 그런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을 국제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으로부터 이 디스인게이지, 그러니까 떼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이게 이제 그 관세전쟁 같은 거잖아요. 이게 집행이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멍이 깊게 들죠. 얼이 드는 거예요. 뼈가 삭는다고요. 즉 그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감히 개입 못한다.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평정에서 개입 못한다. 원래 애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의 핵과 미사일이 저는 시진핑 반동이라고 불러요. 시진핑 리액션. 시진핑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진행해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정 경제, 공정 무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안 가고 이걸 거꾸로 들어서 중화 패권주의 가고 공산당 통제 강화로 가고 인권 말살로 가고 그다음 무역질서 파괴로 가고 뭐 국제법 파괴로 가고 지정학적 도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동이죠. 시진핑 리액션이에요. 시진핑 반동인데 시진핑 반동이 이게 원래 망상이에요. 이게 이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요. 우리가 흔히 제3세계라는 단어는 기억하시죠? 그 단어 생각했을 때, 야, 그럼 제1세계는 어디고 제2세계는 어디야?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3세계라는 단어만 익숙하지, 제1세계, 제2세계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제1세계는 이 지도에서 청색 계열입니다. 미국과 서유럽,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가 터키, 이런 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당시에 냉전 구도 아래서 1991년 이전의 구도 아래서 이 자유진영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1세계고요. 제2세계가 어디냐? 여기 빨간 데요. 여기 이제 나중에 그 중국은 이제 1970년대부터 여기서 튀어나와 버렸는데 일단 중국을 넣으면 제2세계는 코메콘이라고 불려요. 이게 제2세계가. 이게 자급자족적 사회주의 경제권이에요. 소련, 동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일대, 그 다음에 여기 그 당시에 예멘이 이게 친소 국가예요. 예멘. 그 다음에 저쪽 가서 저기 어디야 카리브해에 있는 저기 어디야 쿠바. 그 다음에 북한. 이게 제2세계예요. 그래서 제1세계와 제2세계는 무역이 없었어요. 양쪽 다 무역하는 데가 제3세계예요. 서드 월드. 이게 이제 서드 월드에서 제일 이제 잘 나가던 데가 여기죠. 이제 그 인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래서 제3세계 정상회의 열리면은 인도네시아 반둥 같은 데서 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가 이제 그 제3세계에 들어가요. 선진국 중에서는 스웨덴, 핀란드가 들어가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선진국이 아니라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죠. 제3세계가.
이게 원래 개념의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유진영이 주도하는 세계시장 체제, 가트 체제는 소련이 주도하는 자급자족적 사회주의권 경제권, 코메콘, 제2세계와 별로 교류가 없었다고요. 소련이 주도하는 자급자족적 사회주의 경제권, 코메콘을 바탕으로 소련은 미국에 대해서 세계 질서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게 냉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중국이 제2세계 구축하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중국은 세계시장에 밀접하게 연결돼서 세계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세계 질서 및 국제정치에 도발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반동이 이게 망상, 정신병이라고 전 본다니까요. 손발은 물론 몸통 전체가 세계시장 속에 이렇게 딱 잠겨져 있는 그런 체제란 말이에요, 중국이. 거기에 식량 의존해, 에너지 의존해, 시장 의존해, 지식 의존해, 기술 의존해, 금융 의존해. 다 의존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 세계시장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 뒤집어 엎겠다고. 그건 널로 집어먹겠다고. 자기들 방식으로 비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되먹지 않은 성공할 수 없는 망상 게임이었던 거예요. 시진핑 반동은. 그 시진핑 반동의 제일 천병이 어디냐? 북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야 이거 손발 묶고 얘들 버르장머리 가르쳐야겠다. 얘들한테 인류 보편의 법과 규범을 가르쳐야겠다. 얘들한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개인의 가치를 가르쳐야겠다. 이러고서 그거 못 가르치려면 못 익히면 너희 더 이상 세계시장에 빨대 못 받게 하고 그 빨대를 줄여버리겠다. 그래서 주저앉혀버리겠다. 이러고서 지금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전쟁으로 목을 조이는 그런 투트랙 미중전쟁, 투트랙 중국 순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할 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최소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미국의 중국 손발 묶기가 성공을 거둬가고 이에 따라 중국 개입 가능성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점이 북한 해방이 필연적이라는 5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해방이 필연적이라는 6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해방을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상상 불가능합니다. 땡땡을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 이거를 경제학 용어에서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opportunity cost. 이게 굉장히 훌륭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 나온 지가 한 30, 40년밖에 안 돼요. 몸을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될 비용이 뭐냐. 왜냐면 이게 인간이 뭔가 선택할 때 제가 이걸 선택을 할 때 이걸 왜 선택하냐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선택하지 않고 딴 거 선택했을 때에 치러야 될 대가와 이걸 선택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계산을 해서 얘가 대가가 싸고 얘가 그 대가 대비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란 개념이 핵심적 경제학 개념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서 기회비용이 뭔지 알면 경제학의 ABC는 띈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북한 해방을 하지 않았을 때 미국 혹은 전 세계 자유진영 세계 질서가 치러야 될 비용은 세계 질서의 붕괴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키신저라면 1972년에 거의 대한민국 말아먹을 뻔했던 사람 아니에요. 인도차이나에서 미국이 패망해 가니까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중국을 끄집어내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중국을 반소 전선에 내보내겠다. 이게 닉슨 키신저의 전략이었거든요. 그 전략을 한 키신저가 북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북한과 같은 나라가 핵으로 무장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 할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핵 도민을 일으키거든요.
일본 핵무장, 타이완 핵무장, 한국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베트남 핵무장, 이슬람 국가 핵무장, 테러 집단 핵무장. 그냥 핵으로 완전히 지구 전체가 도배가 된다고요. 북의 핵무장을 방치를 하면. 이게 방치가 내놓고 공식적 방치도 방치지만 겉으로는 비핵화했다 그러는데 사실상 핵무장 상태를 용인해도 방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핵무장을 이스라엘이 인정을 안 해요. 핵을 안 가졌다고도 얘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은 핵 문제만 얘기 나오면 NCND가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이 핵으로 무장해 있을 거다라는 건 정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프랑스를 사바사바해서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같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할 때 그 실험과 그 제작 과정이 핵심 아니에요. 그걸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했다고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건 핵을 가졌다고 봐야 된다. 이게 정설이라고요. 이와 비슷하게 북한이 만약에 미국이 겉으로는 비핵화라고 사인을 하고 적당히 실어내는 척하지만 북한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NCND, 즉, 나 가졌어, 혹은 나 갖지 않았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경우도 인정하지 않고 실제적인 핵무장 국가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핵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제적 핵무장 국가로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해방이란 말이에요. 저기 마약, 위조 지폐, 하다못해 비트코인 해킹해서 돈 가로채는 거, 디지털 머니 가로채는 거, 이런 거를 국가 사업으로 하는 집단인데 거기에 무슨 신의 성실이 있냐고요. 그걸 어떻게 대화와 외교로 철저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냐고요.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 정신문화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정도 황폐해져 있냐. 전 세계에서 종교, 종단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한 종단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김일성 영생교 종단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끄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원불교예요. 원불교가 그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경북 성주가 자기들 아무튼 성지래. 그러니까 성지에 사드가 웬 말이냐. 오케이, 그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성지가 진짜 아주 핵심적 성지라면 저는 전라북도에서 아마 시작됐을 텐데 왜 경북 성주가 왜 원불교 성지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인정하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사드는 반드시 배치돼야 되지만 혹은 배치한다는 것 자체 우리가 반대하지 않지만 여기가 우연히도 우리 종교의 성지니까 여기는 좀 피해 주십시오. 혹은 성주가 그게 좀 크겠냐고요. 그중에 요 지역이 우리 그거니까 거기부터 떨어진 어디 다른 데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원불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성지라고 그 명분은 걸어놓고 주요 슬로건은 뭐냐. 사드 말고 평화를. 그러니까 사드는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고 사드를 배치를 안 해야 전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든 사드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 중에 대한민국 사드 배치를 종교 전체의 차원에서 한국 카톨릭도 그러지 못했어요. 종교 전체, 종단 전체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 두 개의 종교는 하나는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원불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원불교는 굉장히 깊게 참여하셔야 될 거예요. 종교 전체가 자기들 주장으로 100만이 넘는 신도를 거느린 그리고 사회 지도층 곳곳에 뭐 홍모 씨, 누구 뭐 전부 사회 지도층 곳곳에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종단이 김일성 영생교와 결국 동일한 주장을 종단 차원에서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고 방치하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을 경우에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들어올 것이다. 언젠가는.
이거는 100%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 전체를 세계 질서, 세계 시장을 위한 핵심 주춧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해방시키지 않으면 한반도 날아가는 거고 핵도민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는 세계 질서 자체가 붕괴된다. 이게 북한 해방을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7번째 이유입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죠. 6줄 요약을 하면 첫째, 비핵화를 하는 방법은 북한 해방뿐이다. 그래서 북한 해방해야 된다. 둘째, 북한 접수 평정 때 휴전선 이남의 희생은 매우 작다. 그러므로 북한 접수 평정 해방을 감행할 수 있다. 셋째, D-Day 이후는 매우 순조로운 평정이고 그것은 곧바로 그 TA, 그러니까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임시행정기구 그리고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발전해가는 길이다. 이라크나 아프간과 달리 D-Day 이후 국가건설, 평정, 국가건설, 발전 그 코스가 이라크나 아프간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여기는 그거는 오히려 쉽다. 그건 자동으로 간다. 그래서 북한 해방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게 3번째 이유입니다. 4번째는 북한 해방이 중국 순치의 지름길이다. 북한을 해방시켜 급속 발전시키면 14억 중국인의 심리가 뿌리서부터 뒤흔들려서 바뀐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공정시장과 공정무역을 향해서 중국인들 전체가 다시 튜닝될 수 있다. 이게 북한 해방의 필연성의 4번째 이유입니다. 5번째는 그러더라도 북한 해방이 일어났을 때 미군에 의한 접수 평정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대대적으로 개입한다면 미국이 이걸 시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미중 전쟁에 의해서 중국의 손발이 묶였다. 따라서 중국 개입 가능성이 최소화됐다. 그래서 북한 해방이 필연적이다. 이게 5번째 이유고요. 6번째 이유는 최종적으로 북한 해방을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될 비용은 작게는 한반도 전체의 상실이며 크게는 세계 질서 자체의 붕괴다. 따라서 북한 해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6가지 북한 해방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 북한 해방 프로젝트 자체는 미국이 프로젝트 오너예요. 프로젝트 소유자예요. 우리는 그냥 손가락 빨고 아랫목에서 배 깔고 누워서 연속극 보고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항 엔진을 만들면 제대로 만들고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제대로 네트워킹 되면 그 엔진은 그날 이후에는 동시에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허접대기 같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정치권, 제대로 안 돌아가는 제도권 상류층, 제대로 안 돌아가는 언론, 제대로 안 돌아가는 법조를 자유민주공화국을 향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엔진으로 스스로 자체 진화하는 그런 게 돼야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저항 엔진으로 작동하지만 투모드 엔진을 만들어야 돼요. D-Day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가 북한의 접수평정이 일어나는 그날부터는 자유민주공화를 향해서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치와 법조와 지식층과 제도권을 올바른 방향성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지금은 저항 엔진, 그때 이후에는 방향 엔진, 방향성을 가진 엔진, 이 투모드로 작동할 수 있는 이렇게 작동하다가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